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58부 호남을 사수하라 이치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때는 1592년 7월 8일입니다. 7월 7일 날에 웅치 전투가 일어났고 7월 8일쯤 가가지고 일본군 안고쿠지 부대가 웅치를 넘어서 전주성으로 쇄도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주성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게 조금 기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일본군이 아예 그냥 웅치를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일본군이 일단 웅치를 넘어서 전주성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군이 일단 웅치를 돌파해서 전주성으로 옴에 따라서 전주성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 이제 이치 방어선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은 없었지만 일본군이 웅치 방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웅치를 방어하던 정담의 부대가 패퇴한 것은 자명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전주성에는 수비 병력이 많지 않았는데 이광이, 전라 감사했던 이광이 그나마 반절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각하고 좀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 안에는 수성장으로 임명된 이정란이 소규모 수비군을 이끌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정이 좋지 않게는 일본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고쿠지 부대는 웅치를 돌파하느라 너무 전력을 많이 소진했고, 또 전주에서 합류하기로 했던 주력 부대의 소식도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7월 8일까지 주력 부대였던 고바야카 부대가 이치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게다가 이제 아직 이봉남이 이끄는 일단의 조선군이 자신들의 후방인 안원덕의 직결에 있는 것도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치를 방어했던 정담 부대는 전멸을 당했지만 이봉남의 부대는 후퇴를 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안원덕이라는 지역에 다시 또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안고쿠지 부대가 단독으로 전주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리해서 공격을 했다가, 지금 사실 성안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고쿠지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공격을 했다가 전주성을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하면은 주력 부대는 지금 현재 못 넘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자기 후방 안원덕에는 아직 조선군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전주성을 함락을 못 시키게 되면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가지고 고립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웅치를 돌파하면서 정담 부대가 너무 치열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안고쿠지 부대도 대규모 공성전을 벌일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고쿠지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군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용인전투가 대표적이죠. 그랬던 것처럼 전주성 수비대가 일본군을 보자마자 항전을 포기하고 성을 비우고 도망치는 것, 이게 안고쿠지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조선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이번 전주성 전투는 지금까지의 조선군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수성장 이정란은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전주성을 지키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사가 성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주력 부대도 지금 현재 성 안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서 전주성을 사수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전라 감사였던 이광 역시 약속을 지켜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각하고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각의 목을 친 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광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인근 지역인 용암대로 가서 진을 치고 협공태세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광은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산골짜기에다가 허수아비들을 잔뜩 설치를 해놨고, 또 기치와 횃불을 최대한 많이 벌려놔가지고 전주성과 호응하는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광에 대해서는요, 좀 기록이 여기도 좀 엇갈리는데 난중 잠록에서는 이광이 전주성에서 물러나가지고 도망쳤고 이정란 혼자서 전주성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고, 징비록과 공식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이광이 약속대로 협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식 기록인
선조 수정실록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난중잡록이라는 역사서가 징비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선조 수정실록을 작성할 때 징비록과 난중잡록 두 가지를 다 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난중잡록은 아무래도 야전에서 이제 뛰고 있는 의병장이 쓴 거다 보니까 야전의 상황을 갖다 아주 생동감 있게 정리는 좀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그죠? 없던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 약간 좀 카드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중잡록이. 그래서 난중잡록이 상당히 이제 묘사가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기술은 정말 좋은데 정확성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떨어집니다. 특히 숫자 문제라든가 날짜 문제는 정말 부정확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징비록이 좀 더 정확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선조 수정실록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별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광이 전주성 밖으로 빠져나온 걸 보고서 도망간 게 아니냐라는, 이각처럼 도망간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광이 그렇게 도망간 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국후지는 만일 여기서 무리하게 전주성을 공략했다가는 고림무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국후지 눈에는요, 상당한 규모의 요새인 전주성이 자기 눈앞에 버티고 있어요. 사실 전주성이 전라도의 핵심 도시인데 이게 작은 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병력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죠. 그거는.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현실은 또 게임하고 다릅니다. 이때 뭐 위성이 있었겠어요? 드론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죠? 큰 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비 병력도 많을 거라고 봤겠죠. 거기다가 주변 산골짜기에는 또 수많은 조선군이 협공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후방인 안원덕에는 조선군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후방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주성 공략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지금 이 안에 완전히 오도가도 못하게 갇혀가지고 고림무원에 빠질 게 뻔하다는 것을 판단한 거죠. 결국 이제 안국후지 부대는 애초에 기대했던, 자기들이 나타났을 때 전주성을 수비하던 조선군이 옛날에 용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우르르 도망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생존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때 정말 창피하게 도망쳤던 전라도 근황병들이 여기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방어작전을 펼치질 않나. 진짜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지를 않나. 질서정연하게 퇴각을 하지를 않나. 또 이렇게 요새를 끼고서 협공작전을 갖다 구사하지를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전국시대를 갖다 돌파했던 일본군을 상대로 치킨게임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다고 부리는 싸움에서 조선군이 이겼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개전 초기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선군도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 각을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안국후지 부대는 주력 부대가 이치 방어선을 돌파하기 기대하면서 일단 웅치를 넘어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조선군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투지를 보여줌으로써 무려 전국시대로 단련된 일본군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전주성이 아직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에는 좀 일러요. 왜냐? 조선군은 이제 겨우 조공부대라고 할 수 있는 안국후지 부대를 격퇴한 것에 불과했고, 만약에 일본군의 주력 부대인 고바야카 부대가 이치를 돌파한다면 전주성은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이할 게 자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잠깐 하루만 뒤로 돌려서요. 때는 7월 7일이죠. 웅치 전투가 벌어진과 동시에 이치에서도 역시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치를 방어하고 있었던 것은 광주 목사 권율이었고, 여기에 이제 동복현감 황진이 함께 와서 이치 방어선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의 내용대로 이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 진산에 방어사 곽영의 부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방어사 곽영의 부대는 이치 전투가 시작될 무렵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치 방어선에는 권율과 황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조선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치 방어선을 권율과 황진이 막고, 그 다음에 진산에 주둔하고 있는 곽영이 이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곽영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치 방어선은 이제 권율과 황진만 남아서 여기는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당시 이치 방어선의 조선군은 제1진의 동복형감 황진이 위대기, 공시혁 등의 부장들을 이끌고 주둔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진에는 광주 목사 권율이 사령탑의 역할을 하면서 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웅치 전투하고 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군이 확실히 이제 방어 체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무대뽀식으로 달라들거나 그러진 않고서 이젠 확실하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1진, 2진, 1진이 공격당할 때 2진이 서포트해주고, 만약에 1진이 뚫리면 2진으로 와가지고 막고, 이런 식의 굉장히 체계적인 방어 전법을 구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황진은 근처에 있는 지형 지물과 목재 방어 시설들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사격에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황진 부대가 이런 식으로 싸워요. 일본군이 조총 사격을 하면은 방어 시설에 숨고 장전한 틈에 궁시 사격을 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본군을 괴롭히는 전술을 썼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조총은 여러 열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연속 사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틈이 어떻게 생기죠? 연속 사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람보처럼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앞열이 쏘고 뒤로 빠지고 뒷열이 앞으로 나와서 쏠 때 그때 틈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조선군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방아쇠 걸고 쏠 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방어시설 뒤에 숨는 거고, 그 다음에 총소리 한번 탕 들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번 사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약간이라도 시간이 좀 틈이 있으니까 그때 사격 한번 가해주고, 그리고 다시 쏠 것 같으면 숨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황진은 철저한 사격 통제와 집중 화력 운용을 통해서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사료의 내용 같이 볼게요. 외장이 또 대군을 출동시켜 이치를 침범하자 권율이 황진을 독려하여 동복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편비, 여기서 편비는 부장을 얘기합니다. 편비, 위대기, 공시혁 등과 함께 제를 점거하여 크게 싸웠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그러니까 여기 이치 지세 자체가 상당히 험준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절벽이나 다름없는 지역을 그렇게 기어오를 정도로 일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다는 거죠. 황진이 나무를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좀 목재 방어시설을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리 와서 조선군이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방어시설을 설치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록에 이제 구체적인 기술은 없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목책도 깔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름새 같은 거, 오늘날의 지뢰 역할을 하죠. 터지진 않지만 그런 것도 좀 깔았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방어시설 같은 걸 여기저기 설치를 해놨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무를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조선군이 원체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때 조선군은 그런 방어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일본군이 사격할 때 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틈이 생길 때, 다음번 사격까지 틈이 생길 때 사격하고, 그리고 미리 와서 그런 방어체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격 통제도 굉장히 잘 해놔서 쏘는 족족 화망에 걸려들어서 적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이때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군이 싸워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날 하루 종일 일어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실록의 기록에는 이처럼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라고 기술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지금까지하고 달리 조선군은 체계적인 방어 전술로 일본군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군 고바야카 부대는 이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사상자만 늘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이 변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전쟁에는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변수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명장이 아니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조선군이 원체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뭔가 투지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선군이 전장의 주도권을 주고서 유리하게 전투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변수가 일본군에게 유리한 변수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선군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와르르 한 번에 다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은 옛날과 다르게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뭔가 반전을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치 전투는 조선군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안정적으로 이제 일본군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한창 전투가 진행되던 시점에 변수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변수가 뭐였냐? 일선에서 전투를 독려하던 동복현감 황진이 탄환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쓰러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사한 건 아니었고, 아마 이제 부상, 중상까지도 아니었고, 이제 부상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탄환에 맞고 쓰러졌는데 지휘관이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스치고 지나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후송으로 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일선 지휘관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니까 그동안 굳건히 버텨왔던 조선군 병사들은 이제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 군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한번 공포심이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공포심이 전염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이게 게임하고 달라요. 게임은 플레이어가 전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지 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일선에 있는 그런 병사들은 자기 주변 시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근데 지금 최고 지휘관이 일선에서 지휘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다. 당연히 동요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일본군이 확실히 전국시대에 단련됐다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정말 귀신같이 캐치를 합니다. 뭔가 조선군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쟤들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일본군은 조선군이 동요하는 것을 놓치질 않고 정말 과감하게 돌격전을 감행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 제1지는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일본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황진 휘하의 병사들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판단하고 이제 점차 전투를 포기하고 도주하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황진이 통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 본인도 탄환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한 상태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전세가 기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이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조선에서는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용인 전투 때부터 벌써부터 이제 달랐잖아요. 그죠? 다른 부대들은 대형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서 와르르 진짜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이 도망쳐 왔는데 권율 부대만큼은 편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체계적으로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권율이 위기 상황에서 부대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권율의 진가가 또다시 발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조선군은 이렇게 돼 있죠. 이치방어선이 제1지는 동복현감 황진이 서고 있고 그 다음에 2진에는 권율이 지금 현재 사령탑을 있는데 권율이 딱 보고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권율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장소였으면은 자기도 글렀다고 생각하고서 이 자리에서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근데 확실히 권율이 여기서 좀 달랐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내가 직접 가야지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군을 이끌고 재빨리 일진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급박한 상황, 난중 잡록과 선조 수정실록에 이제 각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그냥 독려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난중 잠록에는 좀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권율이 도주하는 병사들을 몇 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해버려요. 이걸 가지고서 뭔가 좀 잔혹하다 어쩌다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상황인 만큼 권율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수단을 쓴 거죠. 그리고 전투 중에 퇴각 신호가 없는데 도망친 거는 이거 엄연히 군법에서는 사형감이에요.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즉결 처형을 하면서 전투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권율과 신립의 차이점인데 권율 이순신도 사실은 부하들을 즉결 처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신립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신립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즉결 처형을 남발을 했다면은 권율하고 이순신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절대. 법적으로 이렇게 퇴각 신호가 없는데 마음대로 퇴각을 했으면 그거는 원래는 사형이 맞는 거고, 근데 대부분 지휘관들이 그거를 못하죠. 또 경황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권율이 재빨리 이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율과 이순신 같은 경우 평상시에 아무 때나 심심풀이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을 때만 이것도 쓴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권율은 전투를 독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권율이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을 하자 다시금 조선군은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개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고 지휘관인 권율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고 또 부상을 입었던 황진도 상처로 움켜쥐고 다시 전투에 임하면서 정말 엄청난 투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조선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 조선군이 달라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치 전투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사료의 내용 보겠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사기가 저하되자 권율이 장사들을 독려하여 계속하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 이치 전투를 첫째로 쳤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난중 잠록에는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난중 잠록에는 이렇게 써 있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퇴각하는 바람에 적병이 진체로 뛰어드니 우리 군사들이 놀라 무너지는지라 권율이 칼을 뽑아들고 후퇴하는 아군을 뵈며 여기서 바로 이제 직결체형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권율이 퇴각하는 아군 몇 명을 뵌 다음에 이것들이 앞으로 안 나가? 빨라 앞으로 나가. 그랬으면 권율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통솔력이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한데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지휘관인 권율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데 니들이 감히 도망을 쳐. 이게 권율이 보여줬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을 봤던 황진도 부상투혼을 발휘를 하면서 다시 이제 반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다시 싸워 우리 군사 한 명이 100명의 적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적병이 크게 패하여 기계를 다 버리고 달아났는데 30여 명을 베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계속되는 난전과 사투, 조선군은 최고 지휘관마저 피칠갑을 한 채 최전선에서 싸울 정도로 분전했고 그 결과 한 명의 병사가 100명의 적군을 당해낼 정도의 기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조선군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냐 이거죠. 이제 진짜 이게 반격의 서막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결국 일본군은 이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군을 물리게 되고 아마 난중 잠록에 나와 있는 그 이하 내용은 이치 전투, 총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한 일본군이 3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아마 이때 물러나는 일본군을 추격해서 벤게 30여 급 정도가 아닌가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낸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치 전투는 권율과 황진의 분전에 힘입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지만 전황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병력의 수에 있어서는 고바야카 부대가 우세한 상황이었고 또 일본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치를 통과해야지만이 전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군은 전국시대의 그 헬게이트를 통과한 애들인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집요했어요. 얼마나 끈질겼고.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한 애들이 이것 좀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가겠냐 이거죠. 병력수는 여전히 자기들이 우세한데. 그럼 여기서 일본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모전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조선군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조선군이 지금까지 이치에서 일본군의 공세를 막는데 성공은 했지만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됐다는 거죠. 웅치 전투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수적인 열세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체력도 저하되고 무기도 바닥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계속 파상공세를 퍼붓는다면은 결국 웅치에서 마찬가지로 이치에서의 조선군도 위기를 맞이할 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바야카 부대가 계속 재정비를 해가지고 파상공세를 퍼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권율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군 진영에서 퇴각의 신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상 밖으로 일본군이 빠르게 손절하고서 이치 공략을 포기하고 금산에 있는 본진으로 퇴각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왜? 도대체 왜? 여기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일본군이 이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조선군이 이치에서 잘 버티고는 있었는데 이대로 계속 몇 번 더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은 일본군이 이길 확률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했던 그런 끈질기고 집요한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군이 왜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고 물러갔냐 이거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결정이잖아요. 자, 과연 고바야카 부대는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황급히 금산으로 철군을 하게 됐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